빅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이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발표됐습니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잠정치는 무려 5.2%, 5%대로 나오면서 전 세계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것인가? 게다가 더 궁금한 것은 한 달 전에 발표된 속보치가 공개됐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지수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3분기 성장률 잠정치, 속보치 그리고 예상치보다 모두 높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오늘 그 새벽 4시경에 국가 비난의 그렇죠. 비상벨이 울렸었는데요. 일단 그 증시라든가 경제에 앞서서 피해가 없었으면은 이런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렇게 사실 부산 엑스포 행사가 유치 실패로 인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예. 오랜만에 사실 모처럼 결단이 있는 예상치 못했던 담화에서 부산 시민을 달래는 모습도 한국 경제 화합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그 선순환 관계 이런 것을 좀 잘 나와서 한국 경제가 좀 이렇게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미국 경제는 부럽죠. 성장률이 5.2%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성장률이 한 달 간격으로 3번 발표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예. 어드밴스, 포텐셜, 그다음 파이널. 이번은 포텐셜, 잠정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드밴스 한 달 전에 발표했던 내용 4.9%보다 더 높았습니다. 예상치 5%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4분기, 4월이 아니고 4분기죠. 성장률은 4분기 되니까 4분기 7% 이후에 최고치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치, 12월 달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영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사실은 우리가 미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한때는 5.9% 얘기가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한 5.5%, 5.4% 이렇게 발표될 거지 않느냐 하는데 속보치는 4.9% 발표했거든요. 예. 어쨌든 4.9든 5.2든 다 높은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3분기 성장률은 계절적으로 보면 N 대비 끝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분기이기 때문에 올해 유엔에서 5월달 코로나가 종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여름 휴가철에 엔데믹에 따른 보상 소비,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3분기 성장률 높았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성장률 4.9%가 발표했는데 그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성장률이 높아지면 인플레가 재발 우려, 주가는 떨어진다. 그때 국채금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홍 앵커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이번에는 속보치 4.9%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5.2% 나왔습니다. 근데 국채금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소폭이나마 오르고 예.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소위 그로스 커스, 성장의 저주.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속보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로스 셔이 아니라 그로스 커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궁금증에 대해서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 5.2%는 굉장히 부러운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 성장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네. 경제도 하루빨리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고요. 자,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 5%대를 기록한 배경,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아무리 로봇이라든가 AI를 가더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이론뿐만 아니라 경륜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리에 한번 세경제 대통령이 사실 제롬 파월에서 제닛 앨런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의 추진하고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내용에서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장점을 발휘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경쟁책 근간이었었는데요. 오바마 정부 때 출범 초기에 서프라임, 그다음 2009년 리먼 사태지 않습니까? 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집어넣어서 굉장히 금리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3월 달에 SVB 사태 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사실 금융 문제는 파월이 주도해야 되는데 파월이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닛 앨런이 그렇죠. 오늘 김재현 PD께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홍 앵커가 그거를 설명을 좀 잘 아시고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찰리 맹거의 투자 철학. 아, 찰리 맹거의 투자 철학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워렌 버핏이 제닛 앨런의 경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어떤 효력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과거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정책 처방에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될 때는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은 예일 거시경제학자의 실용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운용됐을 때 그걸 통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할 때 요 첫 출발이 로버트 솔러겔스거든요. 아마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은 화폐 경제학, 금융 경제학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아주 노벨 경제상을 타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도할 때 아서 어쿤이라든가 로버트 솔이라든가 케너스 로커프 교수가 1960년대 경우에 따라서는 70년대까지 사실 미국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특수가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아주 그때 당시에는 전후 최장의 경기 호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케너디 존슨 경기 호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빌 클린턴 정부 시대 미국 경제 신경제라는 표현을 써서 미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골디락스라는 용어가 거의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노드하우스, 지금 많이 나오는 로버트 슈얼러. 예. 그리고 그때 1994년에 예일대 동창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닛 앨런이라는 분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하나의 학파로서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제닛 앨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닛 앨런이 주도할 때 사실 미국 경제가 작년 3분기 노랜딩, 그다음에 이번에 3분기에선 5.2%,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2%. 예.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얼마나 혼탁합니까? 지금 트럼프라든가 우리처럼 안 싸웁니까? 바이든 공화국이 상황은 비슷하죠. 상황이 비슷해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재정 정책의 힘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 정책의 주책임자인 제닛 옐런 장관 그동안 어떤 정책들을 추진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끌어올렸다고 얘기하시는 시청자분은 한 분도 없겠죠. 예. 인플레 잡겠다. 그냥 금리만 올린다. 그것도 금리를 제대로 올리느냐 못하는 상태에서 통화 정책에는 긴축을 썼기 때문에 성장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정책의 힘이죠. 그러면 재정 정책은 누구냐? 제닛 옐런이 사실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정 정책을 지금 예산안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제발 관련되는 사람은 지금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제닛 옐런의 재정 정책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화 도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극복 때까지는 재정을 그때는 국가 채무 우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국가의 우선순위일 때는 국민의 보건 걱정을 극복하기인데 무슨 놈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생각하느냐. 그래서 빅 액트를 주장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빚내서 더 쓰자 하는 게 야당 대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야당 대표라든가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빚내서 더 쓰자 할 때 이게 현대통합제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 이론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빚내서 더 쓰자가 아니라 성장률이 여기 한번 보시죠.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는 그때는 뭐냐? 그때는 빚내서 더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장률 지금도 빚내서 더 쓰자 주장하는 시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률 지금 1.3%입니다. 우리
기준금리 몇 프로입니까? 국고채금리는 더 높습니다는 우리 기준금리 3.5%입니다. 성장률이 기준금리 3.5%다 월등히 낮습니다. 어떻게 빈대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빈대서 쓰자. 이게 제니 옐런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미국 경제가 5.3%, 5.2% 갔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제기도 올랐었죠? 자, 2절을 따라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성장률 5.2%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단으로 5.2%입니다. 거의 성장이 제기됐죠. 이때는 재정적자 축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재정적자 축소해라. 그래서 이달 초에 국채 채무 공급 물량을 줄였던 겁니다. 그게 피봇이죠. 그렇죠. 이제 성장률이 제고되고 됐으니까 사실 그때는 재정적자 국가 채무를 줄인다.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달 초에 우리가 피봇을 누가 담당했느냐? 재무부가 담당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채 공급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한 달 전에는 인플레 재발으로 해서 미국의 성장률 높아 국채금리 더 올라가 주가 떨어져. 근데 이달 초에 피봇을 재정정책장에서 국채 공급 물량이 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안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잠정치는 속보치 4.9%보다 더 높게 났습니다. 5.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가 안정을 찾은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점은요. 자, 속보치와 다른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확실히 보합권에서 증시가 마무리되면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 나타냈거든요. 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지금 말씀대로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4.9% 했으면 인플레 재발해서 미국 경제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장률이 높은데 자 이거는 뭐냐 증시 입장에서 나쁜 겁니다. 이렇게 해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 오늘은 속보치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증시는 자 성장률 저지현상 것처럼 한 달 전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은 지금 1.7%입니다. 그러면 오콘의 법칙상 미국의 실제 성장률 빼기를 잠재 성장률 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 1.7%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속보치는 4.9%니까 이거 빼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요. 실제 성장률 대비해서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건 이제 다 보니까 자 지금 속보치가 4.9%니까 잠재 성장률 1.7%니까 그거 빼보십시오. 한 3.2% 정도의 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인플레가 발생했죠.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냐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거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률은 주가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은 5.2%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2 빼기를 1.7로 하면 3.5% 인플레 갭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달 초에 이런 걸 생각해서 국채 발행 물량을 조성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선제적 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막상 발표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안정을 찾은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제닛 옐런의 피벗, 즉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정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런 평가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11월 초에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벗은 페드와 파월의 전유물이 아니다. 피벗은 자꾸 금리 상승 부분이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피벗을 마치 페드의 전유물과 통화정책의 전유물로 생각하는데요. 경제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 이것이 보통 피벗이다. 그래서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방향이 바뀔 때도 피벗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벗은 학술적 용어가 아닙니다. 저널리즘 용어입니다. 저널리즘은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문가라는 분들이 통화정책의 피벗, 파월의 전유물로 이렇게 하면 사실 그냥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잘못 전해준다 하는 입장을 대는데요. 자, 왜 그러면 이달 초에 제닛 옐런이 재정정책사에서 피벗이 단행했을까 하는 측면은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타를 해야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조타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올해 5월서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는 5월달 0.25%, 7월달 0.25%, 6월달 치고 9월달 쉬고 11월달까지 쉬었습니다. 그러면 50bp뿐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 기준금리에 조타력이 있으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50bp 내외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120bp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페드의 통화력, 파월의 의장이 조타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국채금리는 급등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국채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프라이스 메커니즘 안에서 기준금리에 조타력이 없으면 쿼인티티 이코노믹에서 물량을 조절하면 되죠. 물량. 베로그로스만의 물량. 지금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되니까 쿼인티티를 조정하죠. 이게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국채 발행 물량을 줄였다. 그러면 시장의 유통시장에서 발행 물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 국채금리는 반비례 떨어져. 예. 반비례 떨어져. 국채금리 안정되니까 거기서부터 미국 증시라든가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좋지 않습니까? 통화정책자에 대해서 피벗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벗은 일부 전문가, 방송 진행자들에게는 통화정책의 전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양측은 재정정책인데 지금은 빅가먼트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더 통화정책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옐런의 선제적인 조치, 결국엔 파월과 또 연준을 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성장률이 잠정치가 5.2% 나오면 예. 많은 사람이 야 물가 올라가겠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파월과 제닛 옐런이 그동안 매파 기조를 유지했던 이런 측면에서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인사들을 어디로 더 북돋았을 겁니다. 그리고 페드라든가 페드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오늘 성장률을 자 잠정치가 5.2% 나오면 종전의 관점을 보면 다들 뭐냐 매파 기조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다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오늘 고개. 자 기준금리가 내년에 단행한다. 다 지금 페드 인사들이 고개를 숙여서 페드 내 인사들이 이게 뭐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주제 가지고 다뤄드릴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페드의 조타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파월과 페드 인사들이 그동안 매파 기조를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채권 투자하십시오. 근데 미국의 국채금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은행의 PB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권고를 들었던 채권 투자가들은 올해 그냥 대학살이 났죠. 대학살. 그렇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스노볼 이펙트가 발생해서 채권 투자 올해 굉장했습니다. 우리 김채원 PD께서 보여주신 거 보겠습니다. 자, 올해 연초서부터 50이지만 연초서부터 국채금리 얼마나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그렇죠. 피벗이 단행은 제닛 옐런이 피벗이 얘기한 이후에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였지 사실 얼마나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 채권 사세요. 모 교수께서도 올해 7월 달에 채권 사세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했죠. 이게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갔어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많고 있는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측면인데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물가가 그렇게 잡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페드라든가 직접적으로 인사됐죠. 어떻게 유가라든가 이런 요인 가지고 공급 측 인플레인인데 당신은 금리 인상으로 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냐?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면 빚 많은 밑에 저소득층, 우리나라의 MZ세대과 소상공 입장에서는 당신 물가를 잡지 못하고 금리만 올리니까 저소득층인 우리 MZ세대가 그다음에 이렇게 소상공인 미국의 입장에 그런 계층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제닛 옐런이 피벗을 국채 발행 물량을 조정해서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니까 자 오늘 성장률 5.1% 나오더라도 종전처럼 매파 기조가 아니라 오히려 파월과 피벗을 살렸다 이런 표현이 월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의 조치 이후에요.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가 모두 안정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국채 발행 물량 조정이 11월 1일에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도 그때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절묘했을까 하는 측면은 자 11월 4일에 10월 달 실업률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실업률 몇 프로 나왔습니까? 3.9% 나왔죠. 예. 우리가 미국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률이 3.4에서 3.7입니다. 그런 실업률이 3.9로 해서 상한선인 3.7, 3.8을 벗어났다면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동안 매파 기저일 때 파월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것이 문제다 이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실업률이 높았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그만큼 느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벗을 단행한 제니럴 입장에서는 정책 타임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노동시장이 느슨했으니까 매파 기저 누그러져 국제금리 안정되는 거죠.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 시간으로 11월 12일에 발표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 그때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3.2% 발표했습니다. 예. 전월 9월이 3.7%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실 OER, 오너 이퀴벌런트 렌트에서 유럽에서 빼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이걸 뺐을 때는 이건 뭐냐면 내가 내지 않는 임대료를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을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예. 홍영코 왜 자기의 주택을 삽니까? 편하게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안 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지도 않는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하니까 미 국민 입장에선 내지 않는 물가를 임대료를 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야 되지 않느냐 유럽식으로. 유럽식으로 뺀다면 미국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2%대거든요. 그렇죠. 2%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제니 앨런이라시는 분이 11월 1일 날 10월 달 실업률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직전에 사실 국채금리 발행 물량을 조정했던 것은 그 위에 실업률 올라가 국채금리 안정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안정돼 국채금리 안정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대통령이 누굽니까? 맨날 오락가락하는 파월 이것보다는 사실 제니 렐런으로 넘어갔다. 월가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성장률이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월가가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전에 타이틀을 봤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차기 경제부총리로 제니 옐런을 데려와야 된다. 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네, 뭐든지 사람이 중요합니다. 음, 근데 사람이 중요한데 경제 정책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론도 갖춰야 되고 경험도 많아져야 됩니다. 경험도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제니 앨런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사실 훌륭하게 공부도 예일대에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에서 보면 페드의 역사를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페드 이사서부터 여성 첫 페드 의장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장관까지 겹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김치현 PD께서 제니 앨런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저 한번 우리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 경제 지금 미국은 고사하고 일본에 밀립니다. 중하위 계층들은 오준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 않습니다. 경제 고통이 심합니다. 여기에서 1에서 2% 저성장인데 부총리라는 사람은 상저하거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드려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감흥을 오게 됐는데요. 5% 하면 1에서 2%입니다. 근데 1에서 2%이 성장률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률 이건데요. 미국은 5.2%입니다. 근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수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 이창용 총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오늘 잠시 후에 금통위로 합니다. 금리 동결합니다. 오늘은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얘기는 안 하시겠죠.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는 동결해놓고 바로는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통화정책이.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뭐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쓰든 경제성장을 올리든 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해놓고 자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면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어떠냐 하면 재정 지출은 가능 안 쓰겠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이 지금 1.3%인데 상저하고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과 통화정책 사이에서 성장률이 이제 1%인데 아직도 전체를 긴축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는 제니 앨런을 모셔와야 됩니다.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론과 경륜이 풍부한 탕평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간에서 훌륭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 무슨 학교 출신들 뭐 왜 돌아가면서 합니까? 탕평책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탕평책.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네럴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고답적지로 가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예. 마크 커니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이분은 2008년, 2013년 미국의 금리기일 때 브라더 국가인 캐나다의 중앙은행을 총재를 훌륭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영란은행 보십시오. 영란은행은 페드가 1913년 했는데 영란은행은 1600년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셔왔지 않습니까? 마크 커니를. 영란의 역사상 그 고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이 바로 비영국 사람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금융 사이드 문제를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자금이 이탈돼서 영국의 런던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제압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에서 2008년에서 2014년 하셨는데요. 2014년부터 오히려 영란은행은 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도 임명하시고 뭐 그러신다 하시는데요. 좀 탕평책을 쓰십시오. 인력풀은 많다. 탕평책을 쓰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 성장 1.3%입니다. 여기에 상저항거나 얘기할 게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인력풀을 좀 넓게 써 쓰십시오 하는 것을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